이어서 바로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분이 준비한 오늘의 대응 키워드 한 번씩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전진, 레벨업, SEC 지원, 지명들이 있는데 일단 전진부터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진은 어느 분이신가요? 저 같은데요. 네, 시작해 보실까요? 일단 항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공에서 보면 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라고 미국의 항공주죠. 여기가 16.8%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4분기 가이던스를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EPS를 보면 기존의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0.48달러인데 이 회사는 0.51에서 0.61달러를 제시했고 영업이익률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포인트 정도 높은 이익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여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비용 절감과 효율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항공주들은 최근에 두 가지 악재, 세론과 악재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11월 28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이룬 건데요. 이 이슈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세론이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여행 관련주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우려가 좀 불거졌죠. 그러면서 항공주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아까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도 보여줬지만 글로벌 항공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상태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병을 한다 그러면 그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일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공주, 여행주. 우리는 그 계엄 때문에 여행주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거는 단기적 이슈고요. 세계적인 흐름은 견조하기 때문에 한국 여행주에 이럴 때 좀 담는 종목이 있다면 또 항공, 여행주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요. 앞서 제가 먼저 용수철 원리를 보려고 했었거든요. 이창대 장인주식 대표. 반갑습니다. 오늘 용수철 원리, 어디에 용수철 원리입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용수철 원리를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증시가 무너질 때는 이게 영원히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용수철을 이제 많이 누르다 보면은 위로 튀어오르려는 이제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되게 되죠. 증시도 이제 많이 누르고 무너질수록 오히려 위로 더 크게 튀어오르는 경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경험을 했죠. 그럼 이번에 급락이 나올 만한 가능성을 어디서 봐야 되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역시 이제 환율 방어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보면 쓰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 사실 계엄령 사태 터졌을 때도 1,44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자금 이탈도 중요한데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크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수천, 수만, 수십만, 수억 명의 이제 심리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걸 과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심리를 예측해서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저는 급락이 한번 나온 이후 무서운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용수철 원리라는 게 방어 못하면 한 번은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용수철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바로 용수철인가 했더니 아니라 외환을 보자. 일단 환율을 보고요. 바로 용수철이든 아니면 더 빠졌다 용수철이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어지는 레벨업.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입니다. 길어지는 레벨업. 그러나 또 의외로 상법 개정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해볼까요? 이게 레벨업이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얘기였습니다. 얘기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15원 정도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 사태 이번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겪으면서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 우려보다는 조금은 좀 만회는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앞으로의 어떤 추이가 중요한데 환율 등락 요인을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외 통화하고의 어떤 상대성,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국내외 정책적인 요인, 중앙은행이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이제 펀더멘탈인데 수출하고 내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이제 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가지 요인 모두 지금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고요. 지금 해외 요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달러화는 지금 강세 기조로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오히려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좀 약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면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텐데 12월 19일 날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당초에는 금리 인상을 예상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게 약간 불투명해졌고요.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알겠습니다. 22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22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네. 그리고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개장하면서 다시 예. 한번 일본 중앙은행의 반응까지도 이제 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 우리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EC 위원 지명이요? SEC 위원? SEC 의장이 아니라 위원 지명? 네,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네. 좀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제 미국의 새 증권거래위원장 이제 폴 앵키스 지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10만 달러 돌파를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체익 매물이 좀 실현이 돼서 사실 계속해서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이 사실 친가상자산 인물들로 주변 인물들이 다 꾸려지고 있거든요. 뭐 벤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홀더고 트럼프 아들 2명도 비트코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선거 당선 전략에서도 미국의 20, 30대 이 비트코인 보유율이 전 세계 인구에서 이제 이 20, 30대가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네. 당선의 주요 또 이 포착을 네.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트코인 평균 상승률이 지금 55% 정도인데 그걸로 이제 미국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전략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은 지금 한 20만 개 비트코인, 중국이 19만 개로 굉장히 각축전을 벌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동대문에서는 또 스테이블 코인이 한 10%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뭐 소문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게임사도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이 알트코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이 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여파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역시 또 한 번 코인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5% 상승, 코스닥은 약간 약보합 조정으로 시작을 했네요. 마이너스 0.4% 정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쪽에서 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0.7%, 0.9% 왔다 갔다. 반면에 하이닉스와 또 한미반도체 라인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서 오늘은 역시 미국 증시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파란불을 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의 양대 축이죠. 바이오와 2차 전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일단 오늘 좀 쉬어갑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해가지고 리가캠, ABL, 에이프릴 일단은 하락 출발입니다. 3대 기술 플랫폼도 그렇고 바이오 쪽에서 오늘 뷰노 또 하락, 루닛 정도가 빨간불이긴 한데 조금 더 왜냐하면 루닛은 매수 체결 강도가 꽤 되거든요. 100% 이상이어서 조금만 더 시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산뜻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자꾸만 시황을 잘 못 전해드리는 게 이 시황이 한 6, 7분 만에 그냥 돈이 여기서 빠져가지고 절로 가고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가 1, 2%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영역 중에서는 빨간불이 좀 크게 보이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차익 실현을 안 받은 쪽이 조선업종이다. 외국인들이 다 털고 나갈 때 조선까지는 아직 안 털고 나갔다.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선도 일단은 약보합이거든요. 1%대, 2%대입니다. 하락 출발. 부디 조선은 좀 잘 버텨주기를 좀 바라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섹터별 하나하나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이창대 대표와 함께 바이오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네. 어제 좀 들어오면서 역시 바이오 아직도 우리 개인은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네, 가볼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연준의 스탠스가 자꾸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계속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네, 아무래도 네, 네, 이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을 너무 포텐셜 크고 그리고 좀 공격적인 투자처로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는 사실 하나의 투자라기보다는 좀 투기에 가까운 성향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네. 이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 그대로 투심이나 기대감만으로 급등을 시키거나 뭐 임상, 일상, 이상 이런 단계에서도 급등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안정감 있게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인하 국면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연준이라는 집단이요. 이게 기조를 한번 우리가 피벗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인하하던 걸 인상하고 인상하던 걸 인하하는 이 방향성을 바꾸는 거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는 가벼운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피벗을 하게 되면은 수년 정도는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금같이 뭐 관세라든지 물가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좀 불안하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초반에는 불경기 모멘텀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국면에서 잘 차분하게 좀 안정감 있는 종목으로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종목이니만큼 초보자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또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는데 이게 2기 때는 파워가 1기 때랑 다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하원 모두 장악하는 레드 수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와 그리고 이제 CDMO 쪽인데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건 모두 밀어붙였던 정책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단에서는 CDMO에서 이제 또 수혜를 받는 게 생물보안법이라면은 바이오시밀러는 약가 인하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약가 인하가 사실 바이든 정권에서는 강제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트럼프 정권은 그렇지 않죠. 이제 경쟁을 부추기면서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해서 이제 경쟁으로 가격을 낮추겠다, 약가 인하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100%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수혜가 같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를 아무리 트럼프가 밉더라도 연준이 함께 못 돌린다.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대표께서도 이창대 대표도 이제 내년 좀 저금리 금리 인하의 추세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오인데 좀 더 좁히자 알뜰살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많은 저희가 오늘 계속 이제 음모론 쪽으로 가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에피스 삼성바이오 에피스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우진 팀장과 복합 화력 이게 원전주의이기도 한데 LNG의 테마를 갖고 오셨습니다. BHI를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저희가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탄핵 이슈라든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계엄 첫날 그 다음날 봤던 모습들이 원전주들이 대거 또 급락을 영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BHI를 또 갑자기 조망을 해주셔서 이게 어떤 건가를 궁금해 하거든요. 정치적인 건 고려를 안 하시나? 이런 것들도 함께 듣고 싶어요. 오히려 그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하락하는 것들은 회사의 펀더멘탈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슈로 하락했다 그러면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책 변화 자체가 물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정책이 변화되고 탈원전이 바뀐다 그러면 원전주에는 부담이 가겠지만 지금 BH가 주로 오른 게 원전 때문이냐 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BHI가 오른 게 국내 원전 영향이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것들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성향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책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보면 바이든 정권 때 IRA 관련돼서 굉장히 부각을 받았던 게 2차 전지, 전기차 쪽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신재생 쪽도 부각을 많이 받았지만 그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 정책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수혜주가 오를 텐데 저는 그 수혜주의 가능성을 복합화력으로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drill baby drill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뚫어라. 그러니까 에너지를 뚫어라라는 거였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트럼프 정권의 핵심 정책이 감세잖아요. 감세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국채를 찍어놔야 되는 거고 국채를 찍어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분명히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또 최근 내각을 본다고 하면 스캇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도 333 정책을 내놨거든요. 경제 성장률 3%, 그다음에 재정 적자를 3%포인트 줄인다. 그리고 마지막이 원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늘린다는 거예요. 여기 에너지부 장관도 보면 리버티 에너지라고 하는 프래킹, 그러니까 결국은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이 기업의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고 내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더그 버검은 화석 연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는 분입니다. 근데 이 내무부 장관이 왜 중요하냐면 내무부가 에너지 관련된 부지 임대를 추진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는 신재생 쪽으로 부지 임대를 했던 것들을 이제는 에너지 쪽, 그러니까 LNG나 석유화학 쪽으로 유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LNG 생산이 늘어날 텐데 바이든 정권 때 보면 LNG 수출을 굉장히 제한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LNG를 사용하게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킨 영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LNG 생산을 늘려서 LNG 수출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LNG를 소비하고 LNG를 운송하는 쪽에서의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LNG를 운송하는 사업 쪽에서 일단 먼저 움직였던 건 LNG 선박 쪽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LNG를 활용하는 사업을 본다 그러면 복합 화력 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합 화력 발전의 장점을 보면 일단 트럼프가 전기차에 반대한 이유는 전기차가 안 좋고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런 영향이 아닙니다.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부족하면 전력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전력 인프라를 빠르게 넣을 수 있는 건 원전이 아닙니다. 원전은 이거를 구축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화력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 발전, 그러니까 각각 필요한 스팟에 빨리빨리 넣을 수 있는 이 발전을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게 이 복합 화력 발전에서 배열 회수 보일러, HRSG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화력 발전이니까 두 가지 발전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가스 터빈을 그러니까 연소를 통한 가스터빈 발전과 여기에서 나오는 배열을 이용한 배열 회수 보일러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가스터빈은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터빈은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부 하고 있지만 영향력은 좀 떨어지고 근데 배열 회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BHI나 S&T 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잘해요. 특히나 BHI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수주 규모가 글로벌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HRSG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냐라고 본다면 그렇지가 않아요. BHI의 3분기 기준 수주 잔고를 보면 1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7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말 대비해서 보면 한 60% 정도가 증가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HRSG 관련된 수주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정책을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 그 이후에 미국 향으로 수주가 빠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주 잔고가 1조 1천억이라 그러면 작년 매출 3,700억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한 3배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래 먹거리들을 쌓아놓고 있고 추가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HRSG가 좋은데 원전 이슈 때문에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원전은 그러면 안 좋을 거냐고 봤을 때 탈원전이 되면 국내 원전 쪽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BHI가 지난 한 11월 초인가요? 그 글로벌 컨퍼런스 같은 걸 개최해서 글로벌 SMR이나 글로벌 원전 기업들이 BHI에 방문했어요. 뉴스케일 파워 만났죠? 그렇죠. 뉴스케일 파워도 만났죠. 그래서 BHI가 글로벌 원전 쪽으로 원전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HRSG와 원전은 글로벌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실적은 이미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 실적 플러스 수주 잔고도 쌓이고 있고 추가로 수주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의 조정을 활용해서 오히려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장호진 팀장은 일단 원전에 대한 포커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BHI냐? 가스입니다, 가스. 그렇죠. LNG 가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쉐일 오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쉐일 가스 쪽으로 힘을 좀 낸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고 BHI가 우리는 원전 대장주로 알고 있지만은 이쪽에 가스 태워가지고 그 열 빼는 그 배열 회수 보일러의 아주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참에 우리가 지금 원전으로 빠진 김에 가스주로 BHI를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테마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오를까요?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당장은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밤에. 예.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 쪽에서 LNG의 LNG 생산량을 늘린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LNG 가격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것이 복합화력 발전을 늘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 이창대 김성훈 대표와는 의료 AI 루닛을 볼 텐데 겸사겸사 AI 소프트웨어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폴라리스 AI하고 이스소프트가 막 진짜 수급이 들락날락 뭐 진짜 거래량이 천만주 되겠습니다. 이 폴라리스 AI는 뭐 AI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하면서 의료 AI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사실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어지는 수급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 한 50% 정도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가 되면서 그렇죠. 일단 AI 투자에서 일단 아웃풋이 일단 나와야 다시 한번 하드웨어가 가는 길이고요. 지금은 AI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의료 AI를 들고 왔지만 거기에 대한 세분화적인 뭐
이 뭐랄까요 음성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문서 인식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 엄청나죠, AI를 붙여서 소프트웨어가. 예. 넓힐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 중에서 제가 뭐 그래도 의료 AI를 들고 나온 건 어제 상승률도 있었고 시카고의 뭐 영상학회도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FDA에서는 AI 의료 기반의 이제 이 FDA 승인 절차를 좀 간소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특징적인 거는 트럼프 효율부에서 이제 공동수장이었던 라마스와미가 과거에 이제 바이오 업계 CEO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소화된다라고 하면 본인에게도 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에 올해 이제 상장한 템퍼스 AI를 이제 다들 아실 텐데 6월에 상장했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게 시총이 12조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을 보면은 매출이 한 7천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장주 혁신주를 따진다면은 마진율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PSR 기준으로 하는데 PSR이 한 12배 정도 돼요. 이게 굉장히 고평가긴 한데 그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어느 정도의 랠리를 보여준 것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 의료 AI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고 확장세가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뭐 국내 의료 AI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 위기 맞으면서 이번에 미래 먹거리로 찍은 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인데 지금 삼성의 이제 삼성 메디슨이 AI 시장 진출을 확보를 하면서 이번에 시카고 영상학회에서 이 이동형 CT 촬영기를 이제 선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 CT 촬영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미국 상장, 나스닥 상장되고 있는 나녹스 AI라는 것을 많이 이제 반도체 쪽을 이용해서 CT를 이제 기술 개발하는데 이것도 멀티 승인이 어저께 났어요. FDA 승인이. 그러면서 시장의 확장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딥노이드, 뷰노 많지만은 사실 탑픽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루닛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노을을 한국투자증권에서 IPO 기업 중에 노을에 대해서 레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자금경방 관련돼서 70% 2030년까지 검진율을 이제 늘리겠다고 하면서 노을에 대해서도 오늘 반등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핵심은 사실 딥노이드, 뷰노 다 좋지만은 국내 의료 AI 미국 시장 진출은 사실 미국 시장이 전체 점유율 중에 50%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진출에 대한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루닛 뭐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 또 하나 히든 카드가 있다면 우리 김성호 대표께서는 그래도 루닛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대형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혁신 기업 중에서는 사실 이 어느 정도의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시총이 큰 게 일단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뭐 루닛 같은 경우도 제가 PSR을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한 17배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그래도 이 두 개의 플랫폼 루닛 인사이트라든가 루닛 스코프 이것이 사실 이 매출로 따졌을 때는 아직 부진한 수준이지만 그래서 볼파라 헬스케어를 5월달에 인수를 하면서 매출이 3분기에 340억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0억대에서 340억. 그러니까 작년에 한 분기 만에 작년 이 매출을 넘어섰다면서 어차피 매출이 늘어나고 캐파가 늘어나야 또 마진율을 달성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멀티플러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루닛은 제일 이제 AI 기업 중에서는 확장세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성장 동력은 제일 탑픽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스권 7만 원대만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결국 쓰겠죠? 볼파라 같은 이제 좀 하시다가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 이 AI 진단 또 AI 치료까지는 안 가더라도 진단과 처방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미국에서 벌써 2,000개 병원에서 쓰고 있다면 볼파라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AI 의료. 또 우리 김성훈 대표께서 이야기해 준 것 중에 앞서 이코노미스트에도 제가 못 얘기한 게 AI 투자가 절반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는 일단 막 데이터 센터 때려짓던 투자, AI 하드웨어 투자는 잠깐 소강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돈 벌 수 있나 없나 쪽으로 좀 다음 레벨로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박석현 부부장과 매크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앞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19일 날 좀 엔화 강세 모멘텀 기대하면서 약간 오늘도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잖아요.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우리 원화 좀 안정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일단 그 일본 정책이사에 대한 어떤 선물 거래도 있습니다. 이게 한 70%까지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다가 어저께 이제 한 30%대로 이제 빠르게 떨어졌고요.
빠르게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그 일본은행 정책이사에 이제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 다소 이제 신중한 시각을 좀 표출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의 내각이죠. 네.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소는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을 좀 뒤로 미룰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이 어저께 엔달러 환율도 150엔대로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달러화를 생각보다는 조금 더 강세로 이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에도 다소간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전망에도 조금 불투명성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외환 당국이 좀 개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환율이 1,415원대입니다. 1,410원대 밑으로는 절대 못 밀 것 같아서 그래서 간밤에는 유로화 강세라는 또 재료가 있었고 네. 그럼 우리 환율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달러 약세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당장은 좀 쉽지 않죠. 뭐 경기적인 측면도 네. 한국의 뭐 수출이나 내수가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는지 좀 예측하기 좀 힘들고요. 예. 수출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 증가율을 좀 높이는 과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내수는 이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네. 약간 뭐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일방적인 방향성을 갖고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415원에 있는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대 중반 그 이상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레벨입니다. 레벨이 상당히 중요한데 평균적인 원달러 환율 레벨이 향후 한 6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원달러 환율의 평균 레벨은 1,300원대 중후반으로 지금 올라왔고 지금 2년째 지금 이게 연간 평균 레벨이 올라온 건데 IMF 사태 이후에 연간 평균 레벨이 2년 이상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당히 네. 구조적으로 환율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요인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 경제가 좀 회복이 좀 늦어지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레벨 수준을 1,400원대 수준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원달러 환율을 레벨을 바라보는 시각이 1,400원이 고점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1,400원 수준이 약간의 어떤 뉴 노멀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시나리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밤에 고용지표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그게 진짜 부진하게 뒤통수 치게 잘못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 커져서 달러 약세 심하게 되고 그나마 좀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주말에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숨통 돌리는 오늘 밤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시장 예상치는 지금 한 20만 명 전월 대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미국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맞아요. 보였었는데 네. 약간 계절적인 요인, 그다음에 어떤 그 날씨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거나 상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예상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 나와주게 된다면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경로 이 부분이 크게 흔들릴 거는 같지는 않고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크게 부각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난주에 12,000명이었는데 뭐 그 수준을 하회한다든가 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소가 나와주게 된다면 경기 충격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시나리오는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 근데 환율은 괜찮잖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에는 우리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이 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플러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미국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좀 부담으로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고려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용 지표를 우리는 좀 나쁘게 나왔으면 미국의 비농업 부분. 그래서 좀 달러가 금리 떨어지고 약세 나오고 우리 좀 월요일 날 지금 너무나 환율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도 가져보지만 박석경 부부장은 양날의 검이다. 그건 또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부진 요 이슈로 또 월요일 주식시장을 우리 K증시를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반응을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업황별로 보면 2차 전지가 역시 아직까지도 계속 빨간불을 계속 켜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들어오는 가장 큰 종목인 것 같고요. 조선주는 약세인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앞서 장호진 팀장이 얘기했었던 항공주 중에서는 TA항공이 9% 넘게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뭐 이제 거래량은 2,000원짜리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현재까지 우리나라 뭐 여행 안 갈래 막 그러지만 주말 좀 지나고요. 우리나라의 또 정치적인 사태도 안정되고 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단기 이슈로 빠졌던 종목들의 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좌 공략 우리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